번역을 하면 원작의 느낌이 훼손될까요? 보통은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훌륭한 문학작품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그 원래 언어가 가지고 있던 생생한 뉘앙스나 리듬이 막 깎여나가고 뭔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느끼잖아요. 네네, 번역본은 그냥 원작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파헤칠 텍스트는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이 오히려 그 죽어가는 원작을 살려내는 아주 강력한 심폐소생술이라는 거죠. 네, 발상의 전환이 아주 매서운 글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2026학년도 수능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영어 지문들, 가끔은 내가 영어를 읽는 건지 무슨 외계인이 남긴 암호를 해독하는 건지 완전 멘붕에 빠질 때가 있죠. 그렇죠. 머릿속에 하얘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2026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 24번 지문이 바로 그런 외계어의 정점을 찍는 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딥다이브 시간을 통해서 이 난해한 텍스트가 얼마나 아름답고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는지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수험생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바로 이런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추상적 지문들이잖아요. 단어 뜻을 다 알고 문장 구조를 분석했는데도 다 읽고 나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는 허무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진짜 격공합니다. 단어는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되는 그 느낌. 맞아요. 하지만 이 텍스트의 표면적인 낯섦을 뚫고 들어가면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매우 명확하고 구조적인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논리인가요? 오늘 우리가 이 지문에서 완벽하게 뼈대를 발라내야 할 두 가지 핵심 테마가 있는데요. 하나는 Restoring Native Strangeness, 즉 본래의 낯섦, 회복이고요. 다른 하나는 Translation as an Act of Excavation, 발굴 작업으로서의 번역입니다. 번역을 하는데 발굴을 한다. 벌써부터 두뇌를 자극하는 약간 모순적인 개념인데요. 수험생 여러분, 머릿속에 돌멩이 하나를 딱 떠올려 보세요. 돌멩이요? 네. 반쪽은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먼지와 거미줄에 완전히 뒤덮여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조차 짐작할 수 없이 칙칙합니다. 그런데 다른 반쪽은 누군가 솔과 붓으로 정성스럽게 막 흙먼지를 털어내서 돌 표면의 거친 질감과 그 사이에 박힌 황금빛 광맥이 날카롭게 반짝거리고 있는 거죠. 아하, 아주 시각적이고 훌륭한 비유네요. 오늘 지문이 바로 이 칙칙하고 먼지 쌓인 돌을 원래 거칠고 찬란한 상태로 되돌리는 마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let's unpack this.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글쓴이가 숨겨둔 첫 번째 논리적 관문부터 시작해보죠. 네,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익숙함의 역설, The Paradox of Familiarity입니다. 우리가 흔히 익숙하다, 친숙하다고 하면 되게 긍정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상태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문은 그 전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맞아요. 지문의 첫 문장을 보면 그 뒤집힘이 아주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직접 한번 유창하게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Something too domesticated isn't actually more accessible or approachable. It evaporates altogether. We just take it for granted until art restores its visibility. 네, 발음 아주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domesticated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보통 수능 영단어장 외울 때 길들여진,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애완동물이나 가축으로 길들인다는 뜻으로 제일 먼저 암기하잖아요. 그렇죠. 수능 기본 영단어죠. 그런데 문맥을 보면 동물이 아니라 텍스트나 예술 작품이 지나치게 우리에게 길들여진, 즉 너무나도 익숙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What's fascinating here is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글쓴이가 그 지나친 익숙함이 가져오는 결과를 물리적인 소멸, 즉 시각적인 증발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각적인 증발이라 이거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의미 포화나 게슈탈트 붕괴 같은 현상하고 다 있는 것 같네요. 어떤 단어를 너무 오랫동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갑자기 그 글자가 막 외계어처럼 보이고 의미가 텅 비어버리는 느낌 말이에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일상생활로 치면 우리가 매일 아침 터덜터덜 걷는 등굣길 풍경이나 완전 틱톡에서 하루에 수십 번씩 들어서 뇌절이 와버린 유행가 같은 거죠.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고 고막을 때리고 있는데 뇌에서는 이미 아는 거네 하고 셔터를 내려버리니까 전혀 새로운 정보로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문에서는 이 현상을 It evaporates altogether, 모두 증발해버린다라고 아주 탁월하게 짚어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심리적 차단 현상이 바로 필자가 말하는 take it for granted, 즉 당연하게 여긴다의 본질이거든요. 아, 당연해지니까 안 보이게 되는 거군요. 네, 허공의 연기처럼 스르륵 사라져서 우리의 인식 체계 안에서 완전 투명해지는 거죠. 수험생 여러분의 시선에서 이 구문을 분석해 보자면 바로 이 대목이 수능 출제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어떤 함정이죠? evaporates, 증발하다나 visibility, 가시성 같은 단어들은 어휘 추론 문제, 즉 문맥상 알맞은 낱말을 고르는 문제에서 오답률을 확 높일 수 있는 trigger words, 방아쇠 단어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 논리적 흐름을 제대로 안 타고 그냥 느낌으로만 대충 해석하는 학생들을 걸러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앞부분에 too domesticated, 너무 익숙해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대충 익숙하니까 더 잘 보이겠지 하고 넘겨짚는 순간 완전히 덫에 걸리겠네요. 익숙함이 오히려 가시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이 역설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익숙함은 가시성을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당연해져서 투명해져 버린 것, 즉 증발해버린 가시성을 다시 우리 눈앞에 멱살 잡고 끌어다 놓는 존재가 필요하겠죠? 오, 멱살을 잡고 끌어온다. 그 개입자가 바로 예술, 아트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술이 그 잃어버린 가시성을 회복시킨다, 즉 restores 한다는 이 탄탄한 인과관계를 꽉 잡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철학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문학 작품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죠. 다음 문장을 보면 아주 도발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While a great work of literature accumulates imitations and clichés and a body of scholarship and analysis and study guides that may well bury it. 저기 잠깐만요.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글쓴이에게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부분에서 논리적 충돌을 느끼셨나요? 여기 보면 scholarship, 학술 연구나 analysis, 분석, 그리고 study guides, 학습 가이드가 훌륭한 문학 작품을 bury, 묻어버린다고 묘사하고 있잖아요. 아니, 학습 가이드나 분석 자료는 수험생들이 텍스트를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되게 친절한 도구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원작을 도와주기는커녕 무덤 속에 파묻어 버린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한 걸까요? 그 의문을 푸는 열쇠가 바로 따분한 명성의 무게, The Weight of Stodgy Fame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처음 읽는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네네. 원래 이 작품은 사랑과 증오, 그리고 10대들의 충동적인 감정이 막 칼날처럼 부딪히는 날 것 그대로의 아주 충격적인 비극입니다. 하지만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수천 권의 해설서가 나오고 막 이 장면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묻는 시험 문제가 쏟아지고요.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뻔한 클리셰로 차용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수많은 모방작인 이미테이션스와 뻔한 해석인 클리셰들이 그 위대한 원작 위에 겹겹이 쌓입니다. accumulate 하는 거죠. 아, 겹겹이 쌓인다. 네, 마치 300페이지짜리 생생한 소설이 수험서에 3줄짜리 주제 요약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원작이 주는 거친 질감과 충격을 직접 느끼기도 전에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반대로 죽는 사랑 이야기 다 알지?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아, 무슨 느낌인지 확 와닿네요. 작품을 둘러싼 그 화려한 분석과 명성이라는 포장지들이 오히려 텍스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펄떡이는 심장박동을 질식시켜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작품은 그 매끄럽고 지루한 명성이라는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서 굳어버린 돌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지문에서 말하는 매장 과정, 그러니까 burial process네요. 네,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끄러워진 돌멩이의 표면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질식해 있는 생생한 숨결을 다시 끄집어낼 강력한 충격 요법이 필요합니다. 오, 충격 요법이요? 지문은 그 구출 작업, 즉 일종의 강력한 굴삭기이자 레이저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번역, translation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와, 번역이 명성의 무게를 뚫고 들어가는 발굴 장비라니 이거 진짜 소름 돋는 은유네요. 그럼 그 극적인 구출 과정, The Rescue를 묘사한 문장을 제가 바로 이어서 읽어볼게요.
Translations of that work free it from its stodgy fame and make the stone stony again precisely by putting it in another language. 네, 다른 언어로 옮김으로써 그 따분한 명성으로부터 작품을 해방시키고 돌을 다시 돌답게 만든다. 수험생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시선을 딱 멈추고 문장의 결을 깊게 느껴보셔야 합니다. Make the stone stony again. 그 돌을 다시 돌답게 만든다. 이 부분 별표 쳐야겠네요. 네, 별표 100개 치셔야 합니다. 이 은유는 수능 영화에서 오답률 최상위를 다투는 밑줄 친 부분의 함축 의미 추론 문제를 내기 위해 출제자들이 완벽하게 세팅해둔 핵심 구문이거든요. 단순히 단어를 직역하는 수준을 넘어서 글의 심층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죠. 보통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면 그 울퉁불퉁한 외국어를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어순에 맞게 아주 매끄럽게 깎고 다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윤색한다고 하죠. 그런데 돌을 다시 돌답게 만든다는 건 텍스트를 부드럽게 윤색하는 게 아니라 원래 돌이 처음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날카롭고 거친 고유의 질감, 텍스처를 되살려낸다는 뜻이네요. 번역이 대체 어떻게 그런 작용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번역할 때 말이죠. 번역가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모국어가 가지고 있던 그 익숙한 맥락이나 상투적인 관용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언어 체계가 아예 다르니까요. 네, 완전히 다른 언어의 체계 속에서 그 단어의 가장 근본적이고 날것은 의미를 재구성해야 하죠. 그 과정에서 원래 텍스트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따분한 명성이라는 먼지가 강제로 털려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한국어 관용구 중에 우리 자꾸 눈에 밟힌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이죠.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잘하니까 아무 감흥 없이 계속 생각난다는 뜻이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익숙해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려고 직역해서 It keeps stepping on my eyes 라고 누군가 썼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오, 끔찍한데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눈알 위를 퍽퍽 밟고 지나가는 굉장히 귀괴하고 폭력적이고 동시에 엄청나게 생생하고 시적인 이미지로 다가갈 거란 말이죠. 와,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바로 그 메커니즘이에요. 다른 언어라는 낯선 틀 속에 우겨 넣음으로써 익숙해서 보이지 않던 단어의 파급력이 비로소 다시 폭발하는 것. 그것이 그 러시아 형식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낯설게 하기, defamiliarization의 정수이자 이 지문이 말하는 발굴 작업으로서의 번역입니다. 여기까지 뜯어보니까 진짜 지문의 논리가 막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쾌감이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글쓴이가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더 파헤쳐보죠. 버만의 매트릭스, Diagnostic Matrix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이게 진정한 예술과 가짜 예술을 판가름하는 일종의 번역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문장을 한번 볼까요? A bad text is one that in Berman's terms lacks native strangeness. And when you translate it, nothing happens. 이 대목에서 글쓴이는 나쁜 텍스트와 훌륭한 텍스트의 본질적인 차이를 번역이라는 행위를 통해 증명해 보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낯섦, 즉 네이티브 스트레인지네스가 아예 결여된 텍스트는 언어의 옷을 아무리 화려하게 갈아입혀 보았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Nothing happens 라는 거죠. 저는 이 문장을 딱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맹물에 아무리 예쁘고 비싼 식용 색소를 타봤자 겉보기엔 좀 그럴듯하게 색깔이 변해도 마셔보면 결국 아무 맛도 안 나는 맹물인 것처럼요. 네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애초에 그 텍스트 안에 씹고 뜯고 맛볼 본질적인 낯섦이라는 알맹이가 없으니까 번역이라는 마법의 레이저를 쏴도 아무런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맹물 비유를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나쁜 텍스트가 아무 반응이 없는 맹물이라면 반대로 진정한 예술작품, true work of art는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화학물질과 같습니다. 지문에서는 훌륭한 예술작품이 번역을 만났을 때 reinforces and enhances qualities already inherent in it. 즉, 작품 안에 이미 내재된 자질을 강화하고 끌어올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다른 언어라는 촉매제가 딱 닿는 순간 원작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본래의 낯섦이 증폭되면서 막 눈부신 스파크를 튀기는 겁니다.
원본이 가진 그 찐 바이브가 번역을 통해 오히려 극대화된다. 그리고 이 폭발적인 논리의 흐름을 타고 이 지문에서 가장 묵직하고 철학적인 하이라이트 문장이 등장합니다. 제가 정말 또렷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ranslation is not a makeshift, but the mode of existence by which a work reaches us as étrange. 자, 수험생 여러분, 지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 문장 구조를 발견했다면 정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야 정상입니다. 오, 아드레날린이요. 네, 바로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구문이죠. 수능 영어 지문에서 이 구조는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필자가 자신의 모든 논리를 걸고 내 주장은 A라는 흔한 착각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B야 라고 소리치는 확성기입니다. 맞아요. A가 아니라 B다. 번역은 단순히 원전을 읽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임시 방편이나 짝퉁 대체물, 그러니까 메이크시프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mode of existence, 즉 번역 그 자체가 작품의 존재 양식이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발터 베냐민 같은 철학자들의 번역 이론을 좀 빌려보자면요. 텍스트는 박물관에 박제된 화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텍스트가 자신이 태어난 모국어 안에만 영원히 갇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한 그 익숙함의 역설 때문에 투명해지겠죠.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연시되고 결국 의미가 증발해서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텍스트가 시공간을 초월해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언어로 번역되어서 그 시대, 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낯선 충격을 주며 부딪혀야만 합니다. 충돌하면서 생명력을 얻는 거군요. 네, 즉 번역은 작품의 생명을 연장하는 심장 박동이자 텍스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 mode of existence, 그 자체라는 엄청난 선언인 거죠. 번역이 없으면 원작도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네요. 정말 매혹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읽은 이 문장 끝에 불어 단어인 에트렁주가 등장하잖아요. 원전의 텍스트 디테일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이 글을 영어로 옮긴 번역가 헤이볼트는 이 불어 단어를 영어의 foreign, 외국애라고 번역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지문의 원작자는 괄호 안에 슬쩍 I'm not sure about that. 나는 그 번역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코멘트를 달아놓았더라고요. 바로 그 작은 괄호 안의 코멘트가 사실 이 지문의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메타적인 농담이자 핵심 증거입니다. 오, 어떤 증거죠? foreign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국적이 외국이라는 약간 여권상의 국적 같은 되게 건조한 느낌이 강하죠. 하지만 원어가 가진 étrange라는 단어는 기묘하고 오싹하고 이질적이어서 눈을 뗄 수 없는 그 본질적인 낯섦을 의미합니다. 원작자가 번역가의 단어 선택에 딴지를 거는 이 미묘한 균열 자체가 언어와 언어 사이에는 완벽한 1:1 수학적 대응이 불가능하며 그 틈새에서 끊임없이 기묘함과 낯섦을 고민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괄호 안에 짧은 문장 하나에도 그런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니.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논리의 조각들을 하나로 쫙 모아볼 시간입니다. 결론부로 넘어가 볼까요? 결국 이 길고 복잡한 논의를 단 한 줄로 명쾌하게 압축해주는 윌슨의 명언이 등장하며 지문이 마무리됩니다. Translation makes the work seem more strange and newly strange. 번역은 작품을 더 낯설게 그리고 새롭게 낯설게 보이도록 만든다. 그렇습니다. 오늘 딥다이브의 전체 퍼즐이 하나의 완벽한 이미지로 완성되는 순간이네요. 결국 24번 지문이 여러분에게 묻고 싶었던 핵심은 하나의 거대한 공식으로 귀결됩니다. 어떤 공식인가요? Translation은 restoring native strangeness다. 즉, 번역이란 텍스트가 명성의 무게에 눌려 잃어버렸던 그 고유한 본래의 낯섦을 먼지를 털어내고 회복시키는 숭고한 예술적 발굴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이 지문을 딱 쓱 훑었을 때는 domesticated, makeshift, mode of existence 같은 막 추상적인 단어들 때문에 눈앞이 캄캄하고 멘붕에 빠졌을 수험생 여러분. 네, 많이들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와 함께 길들여진 텍스트의 증발, 명성이라는 이름의 매장 과정, 그리고 번역이라는 굴삭기가 돌을 다시 돌답게 만드는 그 발굴의 메커니즘을 끈질기게 따라와 보니 어떠신가요? 이 글이 겉보기에만 어려운 외계어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한 논리적 건축물인지 온몸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글을 읽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영어 단어의 뜻을 한국어로 1대1로 대응시키는 기계적인 노동이 절대 아닙니다. 필자가 치밀하게 깔아놓은 논리의 구조를 해치하고 표면적인 은유의 껍질을 벗겨내어서 그 속에 숨겨진 인과관계와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고도의 인지적 사고 과정입니다. 와우. 그것이 바로 수능 영어가 진정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독해력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땀 흘리며 파헤친 이 딥다이브 시간처럼 말이죠. 수험생 여러분, 어쩌면 저러분이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모의고사 시험지를 딱 펴고 마주하는 수능 영어 지문들도 처음엔 오늘 배운 그 étrange라는 단어처럼 되게 답답하고 기묘하고 때로는 막 여러분을 거부하는 것처럼 적대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네, 정말 보기 싫은 날도 많죠. 출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꼬아서 하는 거야? 하고 문제지를 찢어버리고 싶을 때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발굴 작업의 은유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알 수 없는 낯섦과 끙끙대며 부딪히고 논리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뇌를 쥐어짜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뭉툭해진 사고력을 가장 예리하고 뾰족하게 깎아내는 훈련입니다. 지문의 그 따분하고 어려운 표면에 압도되어서 지문을 묻어버리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텍스트의 질감을 느끼려고 노력해보세요. 와, 수험생들의 멘탈까지 아주 단단하게 잡아주는 완벽한 처방전이네요. 자, 이제 이 치열했던 딥다이브를 슬슬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자투리 시간에 곰곰이 씹어보면서 스스로 뇌를 자극할 만한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좋습니다. 이 화두는 오늘 배운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건데요. 오늘 지문은 외국 작품을 번역할 때 일어나는 마법, 즉 익숙함의 먼지가 털어지고 본래의 낯섦이 빛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랬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막 숨쉬듯 익숙하게 알고 있는 문학 작품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 국어 시간에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작품들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윤동주 시인의 서시나 이상의 날개 혹은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한국의 고전 문학들을 말이죠. 우리는 이 작품들을 너무 많이 분석하고 외워서 오히려 그 시어들이 가진 날것의 슬픔이나 파괴적인 아름다움을 take it for granted, 즉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놓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이 한국어 작품들을 영어로 번역된 버전으로 처음 읽게 된다면 과연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와, 이 너무나 익숙하고 성스러운 구절을 완전히 낯선 영어의 알파벳과 구문으로 마주한다고 상상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서 완전히 다른 감각이 확 깨어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번역이라는 낯선 안경을 썼을 때 비로소 너무나 친숙해서 가시성이 증발해버렸던 우리 모국어 안에 숨어있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본래의 낯섦을 뼈저리게 재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번역이 가진 위대한 힘이니까요.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네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혹은 밤에 독서실에서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길에 한 번쯤 여러분의 최애 한국어 문장이나 시 구절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면 그 날것의 느낌을 살릴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굴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상의 순간이 여러분의 언어적 감수성을 수능 그 이상의 수준으로 쫙 끌어올려 줄 테니까요. 여러분의 그 치열하고 고독한 하루하루를 저희가 항상 열렬히 응원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여러분만의 황금빛 정답을 찾아내는 발굴 작업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깊이 있는 사고와 낯섦을 향한 호기심이 여러분을 가장 정확한 정답으로 이끌 것입니다.